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과열 양상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고 민주당 입당을 얘기했던 분이라고 공격을 하자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 당원이냐며 맞받아치고 이렇게 특히 원한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참, 과거 이때는 안 그랬었는데 말이죠. 당 내부에서는 과거 친박 갈등보다 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민주당 당원이냐? 날 이렇게 배신 마케팅으로 치부하지 말라. 7월의 첫날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7월 23일이 전당대회 날이니까 대략 당대표 선거까지는 3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누가 이기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라는 말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친한 개파 전면전, 이게 초반부터 과열 양상이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먼저 큰 전선을 설명을 해볼까요? 확실한 전선은 바로 이걸 겁니다. 바로 한동훈 대 반한동훈. 특히 이 반한동훈의 선봉에는 원희룡 후보가 있고요. 한동훈 후보를 가리켜서 신뢰도 없고 소통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다. 이른바 신뢰 소통 경험 산무. 나머지 나경원, 윤상현 두 후보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단연 한동훈 공격의 선봉에선 원희룡 후보가 이제 좀 더 작심한 듯 한동훈 후보 공격을 퍼붓고 있거든요. 최대치의 공격을.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당원이냐,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차례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원입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전당대회를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 이 주장에 대해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역대급 참패였고요. 우리 대통령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요. 당정 관계는 만약에 잘못 지도부가 뽑히면 당과 대통령이 사사건건 소통도 없이 정면 충돌할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인데 축제라고요? 축제. 지금 축제할 기분이 납니까? 예. 아닙니다. 원희룡 후보께서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예.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칠 생각입니다. 원희룡 후보처럼 탈당해서 입당하고 그런 다음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치하면서 인생 전체로서 절대로 놓치지 않을 가치가 이겁니다. 이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보수 우파의 핵심적인 가치 같은데요. 저는 이걸 지키는 정치를 할 겁니다. 이쯤 되면 전면전입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공격은 사실 후보 등록 전부터 이른바 사상 논쟁이 있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원희룡 후보의 공격 포인트는 뭐였냐면, 전당대회 이렇게 네거티브 하지 말고 축제니까 잘 마무리하자는 취지에 지금 보수 전선의 큰 위기인데 축제 말할 때인가, 민주당 당원인가 했더니 원희룡 후보는 과거 민주당 탈당, 민주당으로 입당한 얘기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선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좀 저는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같은 보수 여당의 같은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저렇게 브로맨스를 자랑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는 불과 며칠 만에 신뢰와 소통과 경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마 이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좀 오해할 겁니다. 아니, 신뢰와 소통과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저렇게 어떻게 안고 같이 선거운동을 했을까라는 데 근본적인 의문들. 왜 정치인들은 불과 며칠 전에 저렇게 친한 사이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렇게 사이가 틀어지지? 라는 문제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 겁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지금 이제 정체성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안 좋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 보수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보수 정당의 어떤 보수주의자들 이런 사람의 경쟁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당신 민주당 사람 아니냐?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선거가 끝나고 누가 승리하든지 간에 이건 굉장히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뭐 일반 싸움할 때도 부모 건드리지 말고 뭐 등등의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정치권 싸움은 좌파우파 건드리면 안 그렇죠.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같은 지금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너 저쪽 사람 아니야? 예.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또 그것 또한 뭔가 근거가 있고 뭔가 어떤 뚜렷한 그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 보통 전당대회를 우리가 어떤 이 선거란 걸 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꽃은 뭡니까? 선거잖아요. 그 축제라는 걸 통해서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게 바로 이 전당대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당대회를 축제라고 이야기했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게 왜 내부 갈등을 촉발하느냐 우리가 지금 그럴 때냐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전당대회를 그러면 다 울면서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게 뭔가 어떤 갈등이 모여지지만 그게 에너지가 돼서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축제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두 후보가 예. 어떤 논쟁을 벌이더라도 과거 당신이 뭐야 이런 논쟁 떠나서 지금 논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부에.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자꾸 이렇게 정체성 논쟁을 해버리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이현정 의원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뭐냐면 과거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왔을 때 과거 야당 의원들의 전력 이런 거를 이제 팩트로 공격했던 과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현정 의원도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실제로 원희룡 후보가 2018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당시 민주당 입당 얘기 그래서 민주당 소속으로 제주도지사 나왔다. 이건 사실관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있죠. 예. 당시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뭐 보면 아마 원희룡 후보도 본인도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본인이 그걸 수정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이다 뭐다 논쟁하는 거 본인은 사실은 예전에 탄핵에 찬성했었고 예. 또 민주당을 탈당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칭송했었고 그리고 또 본인도 이게 입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고 예.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건드리면요 예. 과거에 어떤 본인들이 했던 걸 다 이게 지금 나와갖고 이게 지금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나오게 한 것 자체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그 오늘 원희룡 후보가 어떤 그 여러 공세를 퍼봤냐면 본인 SNS에 무려 4차례나 4번이나 한동훈 후보 공격을 했어요. 뭐 제가 대략적으로 읽어보면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노골적 행보 혹은 저기 보면 국민의힘 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조차 의문이다. 뭐 또 다른 SNS에는 뭐 총선 참패 주 책임자 아니냐. SNS만 4차례 썼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당대회가 22일밖에 안 남아서 예.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과거에는 2달씩 한 적이 있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지금 2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전당대회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때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예. 저 두 분이 다시 저 때처럼 저런 모습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원희룡 후보의 모습 보면서 이번 전당대회 정말 정치 생명을 걸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2등은 없다. 예. 이번에 안 되면 끝이다라고 이제 본인 판단하신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가장 강공으로 이제 가는 것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과연 저 프레임으로 1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총선 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예. 이번에 투표를 하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이분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왜 졌느냐? 당정 관계가 충돌해서 졌느냐? 아니면 당정 관계가 상명하복으로 비춰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누적되면서 결국 거기서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느꼈느냐? 예. 두 가지로 봤을 때 저는 후자가 공감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의. 그런데 지금 저런 프레임으로 가셔서 과연 판을 뒤집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저는 의문이고요. 예. 저는 한동훈 후보께는 한쪽이 선을 제가 보기엔 넘었는데 한쪽이 같이 선을 넘진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제 기억엔 아마 민주당으로 그때 원희룡 그 지사 출마하면서 민주당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 제 기억에는 도민들의 뜻에 어떤 것이든 따르겠다 뭐 그런 뉘앙스였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예.
한동훈은 민주당 당원인가? 오늘 저희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 말을 했고 원 후보의 공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주말부터요. 원희룡 후보는 여권의 핵심부만 알 수 있는 막전막후 얘기들, 예를 들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관계 거의 소통이 없었다. 본인도 이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증언성 주장까지 했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사실 하나는 네. 우선 우리 한 후보와 우리 대통령 사이에 저는 약속 대련이 가능한 예. 그런 신뢰관계 네. 그리고 20년간의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가족관계에 의해서 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편한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인 줄 알았더니 예. 그 신뢰가 바닥이거나 뭐 심하게 말하면 후반이에요. 저는 3대 0으로 지고 있는 후반에서 뭔가 포메이션도 바꿔보고 공격 숫자도 늘려보고 여러 가지 수를 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도 수비 숫자를 더 늘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까? 두 사람 다 비율을 섞었기 때문에 저희가 친절하고 냉정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 선뜻 안 와닿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반 한동훈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도대체 어떤 경험들을 겪었냐, 내공이 있냐 이 부분을 따져 물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마지막 경험입니다. 그 조기현 변호사님. 한동훈 후보는 초보 운전자고 혼자 스포츠카 몰 수 없고 도로 주행 연습도 안 고치고 모든 시험 면제하고 100일 동안 운전만 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본인은 국회의원도 3번 했고 지사도 했고 국토부 장관도 했고 근데 검사 21년만 하다가 바로 비대위원장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거쳤지만 이거 소통 능력 없고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를 원희룡 후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지금 한동훈 그 후보를 비판하는 핵심 3가지가 산무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 소통, 경험. 그러니까 신뢰와 소통의 문제는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로 해서 사실 배신자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이고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초반 이 구도가 설정이 됐는데 사실은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가 고착이 되면서 사실 관심이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게 초반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효과적인 공략의 방법은 경험의 부재, 정치적 경험의 부재 그런 걸로 인해서 당대표로서 이 당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 불안감이나 미숙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 좀 우려나 걱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예. 이런 부분을 공략의 포인트로 삼은 것 같고 그 비율을 적절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 꽤 그럴듯한 표현으로는 보이는데 원희룡 후보의 비유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사실은 한동훈 의원 후보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총선을 지휘하고 또 총선에 패배하고 2개월여 동안의 공백을 갖고 지금 다시 출마 선언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유로서는 적정할지 모르지만 공감을 하기가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예. 있었던 과정을 아는 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것 같은 아하.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비유가 그를 탁 치면서 적절하다. 저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나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줄 수는 있는데 비유의 방식은 좋았지만 내용적 호소력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원희룡 후보가 덧붙이기를 일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원래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 후보가 나와 한동훈 후보 2명이었는데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를 비대위원장 시켰다. 그만큼 전권을 주고 대통령이 모든 시험 면제시키고 100일 동안 운전시켰는데 총선 결과가 뭐냐. 원희룡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고 초보 운전자다. 다 건너뛰고 월반했으니까 경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또 하나 정말 공을 들인 그래픽이 하나 더 있어요. 호준석 대변인. 네네. 참 이제 축구 얘기 나오고 그라운드 얘기 나오고 그 한동훈 그 후보가 얘기하는 건 지금도 다른 후보들은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도 중도 확장 안 하고 지지층만 결집하고 수비 숫자 늘려보자는 이런 취지 아니냐. 그래서 이길 수 있냐 내년 대선에서 3년 뒤 대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포메이션도 바꿔보고 공격수도 늘려보고 이런 그 대안을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격수가 부족해서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격수는 뭐 없지 않았죠.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도 이조 심판론 얘기하면서 이제 공격에 선봉에 섰었고 또 그 전까지 그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원희룡 전 장관도 이제 대장동 저격수 아니었습니까? 나경원 전 그 원내대표도 당시 막 동물국회 그 상황에서 어쨌건 몸으로 막아냈었던 그런 이제 공격수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저는 공격수가 없어서 우리 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졌느냐? 공격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저는 게임 메이커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게임 메이커는 게임을 조율하는 사람인데 예. 누구와 누구를 조율해야 되느냐? 대통령실과 국민들 간의 그 간격 예. 또는 괴리 이런 것들을 누가 잘 조율할 것인가? 예. 저는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는 그것을 이제 그 대통령실이 국민들의 여론을 때로는 따라가지 못할 때는 끌어당겨서라도 그 역할을 게임 메이커 역할을 그렇게 당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원희룡 후보 쪽에게는 그것과는 이제 좀 반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당정은 어쨌건 한 몸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게임 메이커 역할을 과연 누가 잘할 것이고 어느 쪽이 바람직하냐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이번에 그 전당대회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겠죠. 초보 운전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그 초보 운전은 저도 이제 적절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예.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도로 주행도 안 시키고 그냥 줬다는 거 아닙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예. 근데 그 당시에는요. 작년 12월에 우리 당이 뭐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는데 예. 그때 여론은 사실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맡아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많았었죠. 예. 대통령이 원희룡이 여론이 훨씬 더 강력한데 대통령이 혼자 친하다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정당이라는 차는 처음 몰아보지만 처음에 몰아봤는데 의외로 잘 모네 이런 그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 결과적으로 경기는 졌지만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어대한에 맞선 특히 선봉에선 원희룡 후보의 공격 위주로 살펴봤다면요. 이제 뭔가 그 경기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냐, 한동훈 후보. 근데 한동훈 후보도 이제 여러 다른 후보들의 공격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야당을 상대로 일당백으로 뛰었다. 그때 당신들은 뭐 했냐? 오늘 이렇게 반격까지 했습니다.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분들이 대표하신다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제가 야당과 싸울 때 어디 계셨던 거예요, 다들? 왜 안 보이죠? 아니 뭐 다 각자 자리에서 뭐 하시지 않았어요? 뭐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면. 저는 잘 뭐 기억해보면 있겠죠. 앵커님이 갑자기 네. 떠올리시지 않을 정도면 매일 이렇게 진행하시는 떠올리시는 거 보면 별거 없는 거죠.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약간 비꼬듯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내부 공격 잘하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야당 공격하면 앞으로 본인이 당대표 되면 더 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네요. 제가 야당과 싸울 때 다른 의원들은 뭐 하셨죠? 이 얘기를 오늘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 후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말 이 법사위 아마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정말 이 법사위에서 싸우는 모습들 그걸 보면서 결국 많은 지지자들이 응원을 했고 또 그것이 이제 지금의 한동훈의 어떤 이름을 알린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국민의힘을 주로 우리가 웰빙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영남 쪽 그 당선된 의원들 몇 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 그렇게 힘들었어 선거가?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들 뭐 페이스북 이런 거 하나 일체 하질 않습니다. 그냥 지역구 가서 지역구에 있는 분들 산악회 갈 때 그냥 그거 하는 거 사진 찍어 올리고 뭐 먹었는지 맛집 가서 찍어 올리고 이런 것만 해요. 제가 몇 번 이 아마 탑10에 지적을 했을 겁니다. 실명은 공개 안 하실 겁니다. 네, 실명 공개 안 합니다. 혼납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보면 진짜 그때 치열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문제와 관련이 됐을 때 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싸우고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이런 의원들 제가 기억하기에 별로 안 보여요. 예. 대부분 다 보면 그냥 자기 지역구 일상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왜 이재명 대표 구속 못 시켰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속을 누가 시키나요?
장관이 시키나요? 판사가 시키나요? 이제 그거 자체도 지금 사실 무리인데다가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보여주고 있는 이 어떤 지리멸렬한 모습들 지금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의원들의 어떤 지금 그 인식이나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뭐 체질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즉 뭐냐면 제가 볼 때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당을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전투적인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진짜 민주당의 10분의 1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전투적인 정당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걸 못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에서 뭐 줄서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이분들. 어디 갈지 다 눈치 보고 어디 가서 일찍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런 문화들 저도 사실은 취재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단지 한 명이 바뀐다고 저는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정말 이런 어떤 지지층들의 어떤 여러 같은 성원을 안다 그러면 체질 바꾸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누가 오더라도 어려울 겁니다. 본인이 제대로 된 대야 공격수고 21대 국회 때 마치 1대 169로 본인이 싸웠는데 그땐 뭐하고 지금 와서 나한테 이렇게 총구를 겨누냐 뭐 이런 뜻이겠죠. 나경원 후보도 한동훈 때리기에 참전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어가 배신 말고 학교폭력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안철수 후보한테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대표님은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 추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계파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정치하면서 계파 정치 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윤심파리를 하고 있고 한쪽은 또 하나의 줄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지금 잠재적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 단어들이 나오는 표현 순위 다 세죠. 지금 보면. 과거 이른바 친윤 초선들이 나경원 의원 당시 작년 초 전당대회 나가지 말라고 했던 이른바 연판장. 학폭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학폭의 가해자 좀 안타깝다고 했더니 학폭 피해자였어서 학폭 추방 운동 중이다. 송충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가해자가 누굽니까? 연판장을 쓴 초선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사실상 대통령실에서의 압박이 있었다는 건 뭐 주시의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과 친윤이 학폭 가해자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묻고 싶고 일단 한동훈 후보가 지금 네거티브 전략에 저는 말려들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 관심사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공안증, 뭐 본인에 대해서 뭐 1등 후보가 할 수 있는 전략이죠. 공안증이라는 단어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이렇게 일일이 뭔가 학폭 가해자라든지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탈당 전력이 있지 않느냐, 뭐 바른정당 탄핵 주도했던 바른정당 소송 아니냐 이렇게 일일이 거명하는 것은 저는 네거티브 논의에 뛰어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상대방의 전략에 빠져든 거죠. 왜냐하면 이 원희룡 후보가 계속해서 뭔가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는 이유는 사실 이 전략이 2000년 전 그 고대 로마의 집정관 선거 때부터 네거티브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쓰는 이유가 예. 먹히거든요. 먹히는 이유가 이게 상대방의 지지자를 나의 지지로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중도층 참여자들을 이탈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지금 본인은 친윤 아니면 좀 당세가 강한 아니면 뭔가 전통적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당세가 약한 중도층을 이탈시키면 본인에게 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거티브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도 거의 뛰어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려들었다고는 보지만 저는 전체 판세에는 영향을 안 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중도층이 이탈한다는 거는 국민의힘에게 좋은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죽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뭐 이따 여론조사 보겠지만 과반 이상이 일단은 한동훈 전 후보 위원장, 한동훈 후보에 꽤 유리하니까 어대한 분위기에서 굳이 흑삭성전에 한동훈 후보가 참전할 필요가 없었는데 성춘 부의장 말씀은 참전하면서 과거 법무부 장관 때 야당 의원들 상대했는데 그게 먹혔지만 지금 당내에선 그리 좋아 보이지 않다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공한증 얘기를 했어요. 호준석 대변인. 네네. 이거 사실 축구 용어인데 중국이 우리나라 축구팀만 상대하면 공포가 있다는 공안증을 여기 한동훈 공보증에 썼고 공안증 내기 했더니 나경원 후보는 우한증, 한동훈 우려증 얘기하고 일단 나경원 후보도 원희룡 후보보다는 못하지만 그대로 한동훈 후보와는 확실히 대립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온도 차이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도 그 한동훈 후보도 나경원 후보한테 학폭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원희룡 장관이 이제 각을 이제 굉장히 세우면서 나경원 후보는 조금 다른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원희룡 후보는 이번에 1등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제 승부수를 걸었다면 나경원 후보는 어떤 차선의 것도 차선도 아마 염두에 두고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어쨌건 지금 이 전략이 이제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건 지금까지는 최상병 특검 법안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는 이것이 이제 전체 판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예. 근데 지금 이제 배신까지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별 영향이 없다. 그대로 지금 판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전략 수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 측에서도.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뼈 아팠는데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게 뭐 친윤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과 감동을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저는 상처뿐이 승리가 될 수 있다는 뼈 말씀하시는 아프게 거예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중도층을 모으고 국민의힘이 다음에 정권 한 번 더 줘도 되겠는데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탈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세 후보들이 다 자, 일단 한번 보시고 다음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 대변인께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일제히 판세 초반에 이른바 한동훈 때리기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지지율로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더 수위를 높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도 1등 한동훈을 위한 전략을 바꿀 거다. 결국 핵심은 이걸 겁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배신의 정치, 한동훈 후보 악의적 프레임 이렇게 지금 전선이 1차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2017년에 네. 우리 그때 새누리당 탄핵 여론이 들끓으니까 야 우리라도 당내에서 지지하는 여론을 받드는 여론이 있어야 우리가 지지를 회복하고 우리가 나중에 예.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다. 네. 결과는 탄핵당하고 다 공멸했습니다. 배신은 처음부터의 배신이 아니라 결과가 배신이다. 네. 이게 우리가 역사의 경험이고 2017년의 경험이고 1997년의 경험입니다. 저희는 예. 네버 2017년 네. 분열 탄핵 괴멸 어게인. 네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에 배신이란 말 배신. 많이 안 쓰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뭐 지금 언론계 생활하면서 너는 날 배신했어 이런 말 쓰세요? 많이 안 쓰시죠? 생경한 말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세 분들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신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이어지고 뭐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학폭, 당신 민주당원이냐, 여기 배신, 탄핵, 공멸, 공포 마케팅 과열된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당 내에서 제가 그 주말 새 국민의힘 사람들 몇몇하고 통화를 해보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뭐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친명 비명 그거보다 더해서 과거 친이 친박 이 누가 이겨도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라는 공통된 우려들을 하거든요. 과거 친이 친박보다 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근본적으로 뭐 이제 탄핵이다 뭐 등등 이야기는 하는데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뭐 내부가 단결이 안 됐기 때문에 탄핵됐다?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궁극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예요. 즉 어떤 정권의 권력이든지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면 결국은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 당정 일체가 된다고 해서 지지율 올라갑니까? 당정 일체가 되면 뭐 상황이 달라질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결국 국민들에게 지지를 더 받아야 될 수 있는 행동과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지지가 되는 거지. 자꾸 우리끼리만 열심히 하고 우리끼리만 막 같이 모여서 열심히 밥도 먹고 단결하면 그럼 지지율 올라가고 정권 지켜진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끼리만 모여서 열심히 그냥
모여서 단합대회 하면 된다. 이런 지금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더군다나 여기서 더군다나 또 이제 뭐 어떤 계파가 나눠져서 서로 충돌할 경우에 사실 이것 또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정도 이게 당이 유지된 이유도 뭐냐 하면 일정 정도 권한을 인정해 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균형을 지켰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는 불구하고 결국 그게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깨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정부가 정말 신뢰가 가지고 인기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예. 걱정하실 것은 개파 문제 갈등 걱정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문제를 고민해야지 자꾸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맨날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우리끼리 개판하면 어떡하냐. 이 문제만 논의하다가는 결국 문제의 중심을 풀어야 되는데 저 끝에 있는 문제만 푸는 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현정 의원 말씀 쭉 들어보니까 문제의 중심이 마치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뭐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 말 맞따라 정권 재창도 힘들다 뭐 이런 취지로도 들려서요. 저는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이 강한 지지를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예. 지금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 지금 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뭔가 변화가 돼야 돼요.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국민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이지 지금 내의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고 안 하고 이거는 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 기싸움,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지는 거니까 한치 양보도 없는 듯하죠. 현실적으로. 친윤계, 친한계 대리전 양상도 있습니다. 인요한 의원과 배현진 의원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다 믿으세요? 40%가 예. 경북에서 결정돼요. 예.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경남은 제가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는데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이 한 90%는 된 것 같아요. 벌써 1차 투표에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어떤 투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지나치게 많이 쏟아지고 있고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뭐 광역단체장 방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의 그 이즘해하듯이 한동훈 후보를 몰아세우는 게 당원과 국민 눈에 별로 그닥 좋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인지도 면에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 인요한, 배현진 두 의원이 있는데 인요한 의원은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어대한 기류가 뒤집힐 가능성을 거의 9할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인요한 위원장 실제로 영남 가보니까 분위기가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글쎄요, 혁신위원장 때도 이제 저런 방식의 추상적인 이 예측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잘 맞추진 못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이나 영남의 그 당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이 구도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할 필요성이 있으셨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인요한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90% 가까이 바뀔 정도의 판세의 어떤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이 초반 판세인 거는 공통적인 분석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배현진 의원 말처럼 결선 투표 없이 1차에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반 구도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네거티브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상임당원 80% 또 국민의힘 지지층 20%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여론조사에 드러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2021년 이준석 그 대표가 돌풍을 일으켰던 2021년 전당대회 또 2023년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낸 전당대회 때처럼 이 객관적 상황 자체가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느 누구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여론조사상에 잡히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요한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마치 이 결선 투표 없이 압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런 예측은 이 지금 여론조사만을 갖고는 정확한 예측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이 당원들의 어떤 투표 참여 의지
이런 것들을 그게 네거티브가 됐든 아니면 비전과 정책에 대한 것으로 전환을 해서 남은 기간 그 표심을 호소하든 어떤 방식이 됐든 그런 걸 끌어내는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는 실제 지금의 여론조사의 판도는 변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유한 의원 말만 따라 그렇죠. 여론조사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5명 중에 2명이 경상북도에서 영남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 충분하다. 그리고 아직 3주나 남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 측 취재를 해보면 생각보다 초반 판세 혹은 최근의 민심 흐름들이 굳이 결선 투표까지 안 가겠다는 자신감은 배현진 의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제가 질문을 드려도 공통적으로 1차세 끝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사실 야당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세 후보가 본인들의 장점을 전혀 못 살리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처음에 내세웠던 게 뭡니까? 이 정치 초보다. 아까 그 원희룡 장관도 초보 운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그럼 정치 경륜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치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전장에서 전혀 싸워주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펼쳐놓은 전장, 그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그런 배신의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적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전장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나머지 세 후보들이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저는 약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정치 경력이 짧기 때문에 그 총선 기간에 내세웠던 정치 개혁 공약들 이런 것들이 참 깊이가 없다라는 판단을 저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정치적 연륜을 뽐낼 수 있는 전장을 본인들이 던지지 않고 오히려 뭔가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한 전장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전혀 저는 저렇게 인요한 의원이 저렇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희도 말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 90%, 또 40%는 경북. 저 사실 수치도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 아니라 대구 경북의 영남까지 다 합쳐야 40%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수도권입니다. 예. 수도권 그 국민의힘 당원이 30%대가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영남 위주의 선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수도권 민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 예.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선거운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국민의힘 전문가시네요. 정신부장. 깜짝 놀랐습니다. 수치까지 말씀하셔서.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자, 리더를 만드는 일이 꽃길 축제의 길이 되어야지 곡소리를 울리는 상역길이 돼서야 되겠냐. 이게 아까 원희룡 후보가 어떻게 이게 축제냐. 이렇게 엄중한 시점에 민주당은 아니냐라는 거에 또 엄호를 한 배현진 의원이기도 한데 아까 인유한 의원이 여론조사 90% 바뀔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잠시 언급했던 여론조사 잠깐만 보고 올까요? 전체는 19, 13, 7, 28. 여기는 한동훈 후보 1위. 근데 당심은 좀 더 한동훈 후보 쪽으로 쏠렸죠. 지난주 금요일. 나경원, 원희룡 15, 윤상현 4, 한동훈 38. 90% 바뀐다고 하니까 인유한 의원 얘기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한 3주 남았고 그 후보들도 SNS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저희가 화면들을 쭉 만나볼 텐데 지금 사실 네거티브, 흑색선전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려서 그렇지. 실제로 예전 본인 좌천당했을 때 사진까지 공개한 한동훈 후보도 있고요. 차 안에서 발 마사지 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사실은 이천수 후원회장과 함께 그 라이브 방송도 큰 강점이잖아요. SNS 선거전 또 일단 눈여겨볼 만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세 후보가 다 대중들한테도 친화적이고 좋은 이미지 갖고 있고 또 SNS에도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저 세 분이 저렇게 경쟁하는 모습 보기 좋고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너무 네거티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주당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확실한 일극체제가 돼가지고 한 사람 위해서 당원까지 다 바꾸고 더 이상 출마할 사람조차 없는 그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 이렇게 치열하고 시끄러운 것이 사실은 그게 더 민주주의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SNS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번 선거 때 저도 이제 정치 초보입니다만은 SNS를 이제 해본 그 제 경험으로는 예. SNS 가장 좋은 것은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팀에서 잘해주더라도 예. 결국 소비자들,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가장 소구력이 있는 것은 자신의 얘기를 자신이 직접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선거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돌아다니니까 자기 메시지로 끝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써서 그것을 한번 스크린 받고 올리면 가장 파괴력이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주목됐었던 사례는 한동훈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해외 직구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지구당 부활 문제. 예. 이게 사실 이제
급소를 맥을 짚은 거거든요.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민생을 뭐 아느냐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원래 메시지를 직접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SNS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 지금 그 급소를 좀 잡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후보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반 판세는 뭐 한동훈 대 반한동훈 기류를 말씀드렸는데 그 기류가 좀 더 확대 발전해서 네거티브 흑색선전 양상, 전면전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과열 양상도 있고요. 이게 결국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에게 얼마나 지지율이 붙을 거냐. 이게 초반 판세의 지금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당권 경쟁, 과열 양상을 하나하나 살펴봤다면요.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가 치열한데 조금 분위기, 기류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험대가 될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운영위인데요. 대상은 용산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대통령실도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비서실장, 정무수석뿐 아니라 이 평소 운영위에 잘 불러도 나오지 않는 국가안보실 차장, 민정수석까지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물러서지 않고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 말은 야당과 전면전이 벌어졌다는 뜻이겠죠? 첫 소식 정연주 기자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운영위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평소 잘 출석하지 않는 김주현 민정수석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까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업무 보고라 하는데 업무 보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안보실의 회의와 관련된 자료를 그 보안상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 입장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수사 경로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 경로라고 하는 거고 어느 정도로 낮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한 건가요? 그거는 목소리의 톤이나 표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다고 질책할 때가 저는 화를 내실 때라고 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주장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발언에는 왜곡된 내용이라며 따져 묻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을 혼자 보고 그쪽 정보를 공식 라인의 보고보다 더 신뢰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붕괴의 한 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실 규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은 언론의 생각대로 그대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원님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대원 홍보수석 네네.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선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질문 통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정상적입니까? 저는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태도가 저래도 되나요?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급기야 보수 진영의 금기어 탄핵 공방까지 번졌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되면 탄핵의 문이 열린다고 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누군가 맞받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배신의 정치 공방이 보수 진영 금기어로 꼽히는 탄핵 충돌로 번졌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되면 탄핵의 문이 열린다는 공격이 제기됐습니다. 처음부터 탄핵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 절충안이라도 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탄핵의 문이 열립니다. 특검 하나 받으면 그다음 특검이 나오고 그다음 탄핵 한동훈 의원 후보에게 우리가 당을 맡기기에는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윤상현 후보도 SNS에 왜 대통령과 절연했는지 알 것 같다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한 건데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당시 후보들의 행태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이 너무 잘했다. 이런 입장까지 내셨던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도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 아닌가요? 그러면서 탄핵을 막을 사람은 민주당과 잘 싸우는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는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 내에서 탄핵 이슈를 부추기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이런 탄핵 공방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이 네거티브전이 민주당원이냐 학폭 가해자냐
이런 양상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측근들도 가세의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나경원 후보가 학교 폭력을 빗대 서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친윤 압박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했던 나 후보가 이번엔 친윤 편에서 공격한다며 한 후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 추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축제로 치르자는 한 후보 SNS에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원이냐고 직격했습니다. 잘못 지도부가 뽑히면 당과 대통령이 사사건건 소통도 없이 정면 충돌할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인데 축제라고요? 한 후보는 원 후보 과거 발언으로 맞받았습니다.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한 후보 측 배현진 의원은 그래서 지는 겁니다 매번이라며 다른 후보를 꼬집었고 원 후보 측은 한동훈 대세론을 반박했습니다. 여론조사 다 믿으세요?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이 한 90%는 된 것 같아요. 유흥수 상임고문은 채널A에 이전 투구식 싸움이 과열돼 걱정스럽다.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여랑야랑 오늘부터는 정치부 성혜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후보 서로 닭강정 먹여주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됐어요? 네, 차게 식어버렸습니다. 네, 총선 때 닭강정도 먹여줄 정도로 훈훈했던 두 사람, 당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둘의 관계도 식은 닭강정처럼 돼버렸다는 겁니다.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어치. 아니. 이거 좋아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이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두 사람 함께 서로 유세 현장도 같이 다녔잖아요. 맞습니다. 2달 전만 해도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이 사이가 좋았던 그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지역 유세에도 와준 거 네. 인정합니다. 그 유세 지원은요. 그거는 어느 정당 어느 때에도 하는 겁니다. 과거에 황교안 대표도 다 했던 것들이에요. 점점 식어버린 모습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한 후보가 사실은 총선 후에 자맹을 하면서도 원희룡 후보를 그때도 만났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5월에요. 딤섬회도 했었죠. 그런데 당시 훈훈한 걸로 전해졌던 그 만남을 두고도요.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5월 달에 저랑 만났을 때만 해도 아니 선배나 나나 왜 나가냐 그런 기조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그게 변했는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서로 상의할 사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5월 초인데 무슨 전당대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은 서로의 말투나 행동을 두고도 꼬투리를 잡고요. 말 한마디도 지려고 안 하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말로 이기면 사람은 잃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시네요. 뭐 겉으로 그러고 또 둘이 만나면 서로 화기애애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요. 지난 주말 두 사람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좀 싸늘해진 것 같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